안녕하세요. 교과서 진도 특강 통합사회 강의의 배인영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배워봤었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보통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정주 환경, 그리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우리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 배워봤었는데요. 사실 그게 다는 아니죠. 우리가 경제적 환경들만 충족된다고 또는 내가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행복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복을 위한 조건들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준비한 마무리 문제까지 풀면 드디어 완벽하게 1단원 연습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항상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죠? 열어드림. 오늘의 열어드림 무엇일까요? 같이 볼까요? 자, 혹시 이 그림 알고 계시나요? 이 그림은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그 소설의 그 그림이에요. 보니까 이 행복한 왕자라는 엄청나게 큰 금으로 뒤덮여 있는 동상이 있었어요. 이 동상은 눈은 이 사파이어로, 아주 귀한 사파이어로 이렇게 눈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멋진 이 들고 있는 칼에는 엄청나게 큰 루비가 박혀 있었다고 해요. 이 행복한 왕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제비가 보고서 왕자님은 모든 그런 좋은 금은보화를 다 두르고 있는데 왜 슬퍼서 눈물을 흘리나요? 내가 저 멀리 사는 재봉사 여인을 봤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더라. 아픈 아이를 병간호하면서 하루를 힘겹게 사는 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슬퍼서 운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금부치를 주고 싶은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제비가 왕자님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요 아직 남쪽 나라로 떠나기 전에 왕자님이 말씀하시면 왕자님이 얘기하는 거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왕자가 그래? 그럼 내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뽑아서 저 여인에게 갖다 주렴. 그래서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그 여인에게 몰래 놓고 옵니다. 자, 제비가 이제 왕자님 행복하시죠? 자, 저는 떠나겠습니다. 곧 겨울이 오니까 빨리 떠나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왕자가 아직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난 아직도 속상해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성난파리 소녀도 불쌍하고 열심히 하루를 굶어가면서 이 소설을 쓰는 극작가도 불쌍하고 세상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 눈을 뽑아서라도 그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해요. 아니 왕자님 눈이 없으면 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 내 사파이어 눈을 다 뽑아서 그들에게 주렴. 근데 제비는 이렇게 왕자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왕자가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어느 날 왕자가 제비야 그만 이제 내 소원을 다 들어줬으니 그만 떠나라. 나는 이제 되었다. 너는 빨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제비가 괜찮습니다 왕자님. 저도요 왕자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추운 겨울이 오고 왕자님은 이미 온몸에 있는 금붙이나 보화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굉장히 흉측하게 동상으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렇게 흉측한 동상이 마을에 있어? 빨리 없애버리자 하고는 그 동상을 용광로에 녹여버리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용광로 안에는 이 왕자의 동상의 심장만은 녹지 않고 남아있었고 그 옆에는 이 제비가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때마침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랬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져오렴 라고 했더니 이 천사가 그 제비와 이 행복한 왕자의 심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읽어봤던 동화잖아요. 이 동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도와준다면 나의 고통과 이런 힘듦은 오히려 더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실천을 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마지막 끝판왕의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이 많다고 금은보화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자, 우리 에피쿠로스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실 고통 측면에서 보면 왕자도 고통스러웠고 제비도 고통스러웠어요. 왜? 왕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고 결국에는 녹아버렸죠. 제비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서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이집트 가서 살면 좋은데 결국에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정말 있었어요. 그럼 에피쿠로스 입장에선 고통을 피해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모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무슨 소리냐? 모든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런 고상한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의 희생이 좀 있을지라도 타인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의 첫걸음이다. 자,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마지막에 도덕적 실천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분명히 이 부분도 응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정리하고 오늘 주제 넘어가 볼게요. 자, 행복한 삶의 조건 두 번째고요. 단원의 마무리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나무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드디어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도 봤고 그래서 그 통합적 관점에서는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으로서 한 사회 이슈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두 번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 상대성 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전해야 하는 그런 기준도 있어. 행복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럼 그렇게 행복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 사상가별로 그럼 행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니?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한 아주 고대 그리스 때부터 지금까지 논의했던 바도 우리 사상가들을 통해 배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행복이란 이런 것이야. 근데 그러한 행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 행복에 대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조건 두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의 삶을 위한 조건.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이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또 필요했던 것 바로 무엇이었죠? 경제적 안정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엔 무엇을 배울까? 뿅!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민주주의의 실현이 보장되어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행복한 삶의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드디어 1단원이 끝나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필수 개념 완벽하게 다지기 필수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요, 민주주의입니다. 자, 민주주의가 무엇일까요? 자, 민주주의란 자, 백성, 민, 주인, 주예요. 이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 헌법에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어요. 따라서 이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냐. 지금 전 세계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왜 해야 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목표가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평등해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엄하죠. 자, 민주주의는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 그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인 내가 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 결정했을 때 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왜? 나조차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존엄한 인간이니까.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죠? 자유와 평등이죠. 자, 이런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킬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해야 한다.
근데 이런 거 좋은 거 알아요. 좋은 거 아는데 사람들이 잘 지켜줘, 안 지켜줘? 잘 안 지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잘 안 지켜주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야, 우리 이런 좋은 거 있으면 법으로 정해놓고서 반드시 실현을 해보자. 그래서 무엇을 통해? 법을 통한 통치. 바로 이 법치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법치주의나 또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 또는 여러 가지 시민의 참여 등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나.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나의 의사를 반드시 이 나라 정책 실현에 반영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행복이다.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이 헌법 파트 가서 다시 할 텐데요. 이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인치라는 게 있어요. 인치했더니 26인치, 27인치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 다스림이에요. 인치는 사람에 의한 다스림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왕이에요. 그럼 선생님한테 법을 만드는 권한, 법을 집행하는 권한, 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권한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 마음대로 막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막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나 이 법 수행할 거야. 이대로 막 정책을 수행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땐 나한테 유리한 법으로 재판까지 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하세요. 이 민주주의는 누구?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여러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조건이구나 생각을 해보시고 따라서 잘 보세요. 민주주의와 행복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책된 지역의 시민들이 더욱더 삶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실현됐으면 좋겠죠. 근데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해도 선생님은 안 들어주면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다. 따라서 정치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인만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항상 정치에 모두 참여해야 돼. 왜? 내가 주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카페를 하나 차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카페를 차렸는데 여러분이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다 못하겠다. 그래서 알바생을 뽑습니다. 알바생을 뽑았는데 여러분이 주인이죠. 알바생은 바쁠 때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알바생 뽑았으니까 알아서 하기 냅둬야겠다. 열심히 하렴.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이 카페에 오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요. 그럼 알바생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착한 알바생이라면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알바생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시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정치적인 대표자를 뽑았다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들을 통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 기억해 보세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야 우리의 행복도 우리가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볼까요? 도대체 정치적 참여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이 정치적 참여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정치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정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치가 뭐예요? 보통 이제 정치가 뭐니? 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인이 막 나라 뭐 살림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 정치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 한정된 자원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막 파이트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싸움 같은 걸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분쟁을 해결하고
이런 자원 같은 걸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측면을 제정하는 것.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정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급에서 영화를 보러 간다 칩시다. 근데 영화 보러 갔는데 재밌는 영화가 약간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공포, 스릴러 영화와 막 이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스릴러, 막 공포물 이런 거 보고 싶고 어떤 친구는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럼 둘 사이의 욕구가 충돌되죠. 이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정치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가정, 학교, 회사 어디든지 정치는 나타난다. 대표적인 게 뭐죠?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으로 우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쓰고 뭐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고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그런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정치니까 되게 막 고상한 거나 또는 대단한 사람이 이런 것들이 정치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참여의 중요성입니다. 선생님 계속 얘기했죠. 그냥 참여의 중요성은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 뭐라고? 자유와 평등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또 찾아 먹는다고 내가 직접 자유와 평등을 경험해 봐야 다시 그걸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정치 참여를 해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막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민주적이라는 말 되게 여기저기서 쓰여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거대한 가방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개념들을 다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가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의견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 왜? 내 의견을 들어줬다. 들어줬는데 다른 사람 의견이 더 좋아서 이걸 선택했다. 이런 과정이 있는 다음에 내가 나와 다른 의견을 선택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내 의견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 됐어 이걸 할 거야. 그럼 내가 나의 의사가 묵살되는 거죠. 나의 의견이 무시당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볼까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같이 사장 혼자서 다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하는 하나의 관료제의 형태를 띄었다면 지금은 그런 관료제에서 탈피해서 이런 권위주의적인 것들을 없애버리고 말단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위에 있는 상부의 사람들에게 막 전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이 조직의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민주적인 것은 가정, 학교, 집안, 회사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정리됐죠? 자, 이제 주제학습 봅시다. 권위주의 사회보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더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권위주의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이 권위주의 사회보다 민주주의 사회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아, 권위주의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먼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비민주적인 제도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질문하기 전에 첫 번째 권위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권위주의는 무엇이냐? 민주주의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긴 해요. 똑같이 대통령도 뽑고 대표도 뽑고 해요. 뽑긴 뽑았으나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유사한 제도를 채택해도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누구죠? 공직자들. 이 공직자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예요. 권위라는 것은 자신의 힘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는 걸 권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권위주의적이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당신 이름이 뭐야?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고압적이고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국민은
그냥 뭐 동물관 같다 그러면서 우르르 좋아하면 좋아하고 아니면 만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정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치는 엘리트들인 우리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어때요? 대중에 뭘 좋아해?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대중들을 정치에 참여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죠. 왜? 저 사람들은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니 정치를 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민주주의 실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민주주의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배제되는 거잖아요. 이런 권위주의도 비민주적 제도 중에 하나고요.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통합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사상이 있고요. 그럼 그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뭐 국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좀 침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의 통합적 이데올로기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한 게 아니라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는 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타적인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또는 잡아두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주의도 마찬가지로 비민주적인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독재자가 나와요. 그래서 1인의 독재자나 이런 독재하는 정당이 나와 다른 정당이나 정치가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행동을 하게 사회 참여를 강요받습니다. 국가에 의한 강요된 사회 참여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중요한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와 평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때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에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 이제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권위주의 사회보다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 주인되고 실제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더 내가 스스로 인간, 하나의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사회보다는 민주주의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구분됐죠?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좀 구분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보면 전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나중에 뒤에 가서 도덕적 성찰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전체주의가 과하게 나타난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라든지 또는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국주의라고 해서요. 이들이 나중에 뭐를 일으키게 되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도덕적 실천과 성찰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 볼게요. 학교나 학급에서 여행지를 선택하는 민주적인 결정 방식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게 접해보는 해결 방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원하는 여행지를 다 적어놓고서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또는 여행지 추천받아서 리스트에 딱 해놓고 거기에 다수결로 A 지역을 갈까 B 지역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또 그냥 추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천한 사람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선거같이 내가 이 지역을 추천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당신들이 가면 더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수결로 정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이 몇몇 사람들에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추천을 받아서 그들끼리 또 논의해서 정하는 방식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걸 여행지라고 바꿨지만 사실은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정치 생활에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도 언제든지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쓰레기 소각장을 어디에 정할까? 제비뽑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떤 지역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냥 다수결로만 결정하면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거기가 좋은지를 홍보하고 토론할 수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했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이땐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정치를 많이 해본 사람들끼리 토의해서 결정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 결정하는 방식, 쟁점이 발생했을 때 이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보자 라는 예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자,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다 봤으니까 도덕적 성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도덕적 성찰이란 무엇일까? 자,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봅시다.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잘못한 게 없을까? 자신의 언행에 부족함이나 잘못이 없는지 반성하고 살필 차례예요. 반성하고 살펴서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 이게 바로 개인적 성찰입니다. 근데 성찰은 꼭 개인적으로만 성찰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찰은 사회적으로도 성찰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한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회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성찰의 예로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는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성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성찰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반성하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찰이죠. 성찰은 성찰로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성찰을 하면 사실 내가 그 행동을 수정하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성찰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한다? 도덕적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성찰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아저씨의 얘기를 하나만 더 써볼게요.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헉.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 성찰을 하십니까? 선생님은 성찰을 안 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성찰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선생님 아까 좀 전에 히틀러 나치즘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히틀러가 나치즘이라는 하나의 전체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독일 대제국의 우리의 번영을 위해 독일의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많은 이런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유태인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때 가장 그 히틀러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른팔이고 나쁜 일을 자행했던 부하 중에 한 명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악랄한 행위도 되게 많이 했고 이 사람이 재판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 갔어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길래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 근데 거기 재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했고 심지어 그 아돌프 아이히만을 분석했던 정신과 의사조차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 오히려 내가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걸 유심히 봤던 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는 이 사람을 통해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죠.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이란 정말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막 악랄하고 사이코패스 같고 너무나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또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 재판을 받으면 그 전쟁 범죄자들이 상관이 시켜서 했어요. 위에서 하라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서 시킨다고 그걸 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돌프 아이히만에겐 어떤 사고가 부족했다. 바로 이 도덕적 성찰에 대한 사고가 부족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을 살지 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 또는 여러분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걸 수동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은 행위인지 그른 행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도덕적 성찰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자세다. 이 도덕적 성찰을 바탕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성찰에 대한 중요성 아돌프 아이히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 도덕적 성찰과 도덕적 실천이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도덕적 성찰과 실천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성찰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지 성찰을 하지 않으면 실천을 할 수가 없죠. 왜? 성찰을 해야 이 행동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이 행동을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도덕적 성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덕적 사고, 하나는 도덕적 감정입니다. 우선 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에요. 도덕적 사고에 의해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나쁜 짓을 했으면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슈퍼주인인데 이 슈퍼에 아주 어린 아이가 너무나 막 행색도 꼬질꼬질한 아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과자를 하나 훔쳐서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막. 그럼 바로 그래, 도덕적 사고에 의해서 얘는 도둑질을 했어. 얘는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바로 경찰서에 전화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많이 배고팠구나. 힘들었지? 내가 과자 하나 더 줄 테니까 가져가고 다음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그 아이의 고통에 공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찰은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공감적 배려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성찰을 하고요. 나중에 그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 라는 행위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실천이 필요하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무엇이다? 내가 이걸 실천하려는, 선하게 살려는 의지가 필요하죠. 칸트식 사고로 얘기하면 이걸 선의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선의지까지 필요해야 우리가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도덕적 실천을 하면 실천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천을 받는, 배려를 받는 사람도 즐겁고 또 남을 배려하는 도덕적 실천을 하는 사람도 행복해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행복은 사실 이걸 내가 가지면 타인은 이걸 못 가져요. 근데 이런 도덕적 실천과 배려를 통한 행복은 내가 타인을 위해 배려한다면 나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배려를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따뜻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일석이조로서 행복이 2배로 증가하는 정말 마법 같은 그런 도덕적 실천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하세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이제 방법을 볼게요.
항상 어떻게 해요? 도덕성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성찰, 선생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려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역지사지의 태도. 뭐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은 1번 방법을 옳다고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은 2번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옳아 또는 이 사람은 내가 옳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둘은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벌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서로에 대한 역지사지의 태도로서 너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오케이, 이해해 줄게. 아니야, 네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나도 배려할게. 라고 하는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우리가 실천한다면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역지사지의 태도도 필요하고 또 이런 도덕적 실천 중에서도 또 타인에게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기부하거나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 우리가 도덕적 실천을 실현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행복한 삶의 조건까지 다 봤고요. 자,